66세 김복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한 동거를 꿈꾸며 아들 부부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2시에 들려오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남겨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복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봉동 낡은 연립주택 2층. 김복자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쌓였구나 싶었죠. 오래된 앨범, 달아빠진 이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 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 서지연의 것이었습니다. 35세의 지연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온라인 요가 강사로 일하는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복자는 마지막 상자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상자였지만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 들었죠.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혹사당한 몸은 이제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죠. 복자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민재 씨가 일찍 퇴근해서 차로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짐이 많아서 트럭까지 빌려왔거든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최민재는 38세로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효자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복자는 이 집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던 이곳에서 민재를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했죠. 벽마다 방마다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트럭 앞에서 민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민재는 어릴 때부터 복자의 자랑이었죠.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민재야, 고생이 많구나. 복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자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료 어머니, 이제 저희랑 함께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연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가도 가르쳐 드릴게요.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복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다던데 지연은 정말 착했습니다.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차로 4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북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복도식이라 조금 답답해 보이긴 했지만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생각에 복자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고 복자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방도 있었습니다. 침대와 서랍장, 작은 화장대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햇살도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지연이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벽지는 연한 베이지색으로 차분했고 작은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복자는 이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복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어쩌나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첫날인데 내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간단히 시켜 먹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민재 씨도 제 요리 잘 먹거든요. 지연은 정말 자상했습니다. 복자는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죠. 민재도 행복해 보였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식탁 가득 놓여 있었죠. 복자는 오랜만에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연아, 정말 고맙다.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복자의 칭찬에 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자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좋은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다른 소리였죠. 마치 누군가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한 묵직하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복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집 안 어딘가에서 나고 있었죠. 민재와 지연의 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방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괜히 민망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 일이 그저 꿈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자가 새 집에 적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아침 식사, 민재가 출근하기 전 건네는 따뜻한 인자, 그리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화목한 시간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묵직하고 섬뜩한 소리. 복자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어느 날 아침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한 소리요? 어떤 소리 말씀이세요? 새벽에 뭔가 무거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혹시 위층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아파트라서 층간소음이 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지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복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라 층간소음에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복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이웃을 만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옆집 박순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김복자입니다. 아들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박순이는 친근하게 웃으며 복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자 씨,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으세요? 복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네, 저희 집에서도 들려요. 새벽마다 뭔가 무거운 소리가 나거든요. 처음에는 위층인 줄 알았는데 위층에서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박순이의 말에 복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만 들은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디서 나는 소리 같으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복자 씨 댁 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순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내렸죠. 괜한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복자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도 들을 정도라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날 밤 복자는 일부러 잠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50분.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가 되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그리고 그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소리였죠. 복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귀를 기울이며 거실로 나왔을 때 소리는 분명히 민재와 지연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방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그 밑에서 나는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까지.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복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하는 지연을 보니 어젯밤 일이 정말 착각이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복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잠도 못 잤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지연의 세심한 배려가 오히려 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과연 이상한 일을 할 리가 있을까요? 민재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복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지연과 나누는 대화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거라. 민재가 나간 후 복자는 지연과 둘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박순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웃도 들을 정도의 소리라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점심즈음 복자는 지연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민재 잠버릇 어때? 잠버릇요? 그냥 평범해요. 가끔 뒤척이긴 하지만요. 그럼 너는? 저도 별로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연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죠. 아니야, 그냥 이웃에서 밤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저희는 별로 안 느끼는데 혹시 이웃분이 예민하신 건 아닐까요? 지연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복자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민재야, 요즘 잠 잘 자니? 네, 어머니. 잘 자요. 왜요?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아, 요즘 학교에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민재의 대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복자는 계속 지연과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밥 더 드실래요? 아니야, 충분해. 지연은 여전히 자상했고 민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밤도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그 밑에서 나는 미약한 신음소리. 복자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그 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그 방에서 나고 있었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각도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혹시 들켰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복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복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복자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새벽 2시의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낮에는 지연의 자상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그 섬뜩한 소리에 온몸이 긴장되곤 했습니다. 복자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복자는 사촌 조카를 통해 몰래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침대가 잘 보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방을 몰래, 그것도 밤에 훔쳐본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 아들 방이었기 때문에 출처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새벽 2시, 복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여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민재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완전히 부동자세였죠. 화면 안엔 지연이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나타난 지연의 실루엣이 갑자기 누워있는 민재 위로 올라갔습니다. 복자는 민망해서 얼른 화면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어두워서 복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지연이 민재를 무언가로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복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민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복자는 즉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지연의 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조용해져 있었어요. 복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릴까 했지만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만뒀죠.
그렇게 복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복자는 더욱 소름이 돋았죠. 민재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유독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민재야, 어젯밤 잘 잤니?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니. 잘 잤어요.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기운이 빠져 보였죠. 복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 그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민재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지연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지만 낮에는 정말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요가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해주고 항상 웃으며 자신을 챙겨줬죠. 하지만 복자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복자는 민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들이 혹시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품을 했죠. 마치 극도로 피곤한 사람 같았어요. 민재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 그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잠이 부족하다는 말에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지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복자는 이번에는 꼭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새벽 2시가 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민재와 그 위에 올라탄 지연.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지연이 민재의 목 부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방에서 뛰쳐나가 민재와 지연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복자의 외침에 지연이 깜짝 놀라며 민재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였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복자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복자는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민재, 그리고 당황한 지연의 모습.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민재야, 민재야. 복자는 아들을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재는 괜찮아요. 그냥 잠든 거예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잠이야? 이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게?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다 아시는군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너, 너 도대체 뭐야?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복자를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서지훈의 여동생입니다. 서지훈? 복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민재 씨의 전 연인이었죠. 3년 전에 죽은.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의 전 연인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민재가 전 연인이 있었다고? 네, 언니는 민재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재 오빠는 언니를 버렸어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그런 일을 했다니요. 무슨 소리야? 민재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모르시죠. 민재 오빠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지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연이 민재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야?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라니요. 저는 그냥 언니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언니는 민재 씨 때문에 죽었어요. 자살했죠. 자살? 복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 오빠가 언니를 버린 후에 언니는 견딜 수 없어 했어요. 매일 울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죽었죠.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연아, 민재를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어라고 했어요. 복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연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렇다고 민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민재 씨는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에요. 지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지연이 왜 민재에게 접근했는지, 왜 결혼까지 했는지, 그리고 왜 매일 밤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 네, 맞아요. 저는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민재 오빠에게 접근해서 믿음을 얻고 결혼해서 복수할 기회를 만들었죠.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복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복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민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 질식사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습? 네, 언니도 수면제로 죽었거든요. 민재 씨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해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워야 하거든요. 복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너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미친 거예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복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솟구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으로? 민재 오빠가 언니를 죽인 게 아니니까 법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지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복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해도 되는 거야? 언니도 죽었는데 민재 씨만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지연의 논리는 완전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민재를 다시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죠. 민재에게 뭘 먹인 거야? 수면제예요. 강한 걸로. 아침까지는 안 깨어날 거예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자는 절망했어요. 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무서운 여자와 홀로 맞서야 한다니.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복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재 씨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지만 어머니가 방해하신다면 진짜로 해야겠네요. 지연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어요. 이게 뭐야? 독이에요. 수면제와 함께 먹이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복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민재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복자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방해하지 마세요. 지연의 눈에는 광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복자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지연을 설득할 수 있을까? 지연아, 너 언니가 정말 이런 걸 원했을까?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언니가 민재를 사랑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원했을까? 복자의 말에 지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는 배신당했어요. 그래도 사랑했잖아. 진짜 사랑했다면 복수보다는 용서를 원했을 거야. 복자는 필사적으로 지연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는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고통을 민재 씨도 느껴야 해요. 복자는 더 이상 지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복자와 지연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민재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대치 상황에서 복자는 마음속으로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그만둬. 복자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언니와 약속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독이 든 병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복자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막을 수밖에 없겠구나. 복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66세의 노인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지연이 경고했지만 복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당장. 복자의 외침에 지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방해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지연이 독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복자는 즉시 지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두 사람은 병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복자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3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단련된 악력이 지연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죠. 놓아. 지연이 소리쳤지만 복자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아! 지연이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어요.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다른 병을 꺼냈습니다. 복자의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자는 필사적으로 지연을 막으려 했지만 젊은 지연이 훨씬 빨랐어요. 그때 복자는 침대 맡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었어요.
복자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지연이 복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인미수 신고합니다. 강북구 번동 아파트에. 복자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지연이 달려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안 돼요. 두 사람은 다시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복자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키려 했어요.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복자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자는 재빨리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지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정당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복수는 없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복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 복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거든. 복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었을 때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지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의 죽음을 그냥 묻어둬야 해요? 너의 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복자의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언니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 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복자가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러자 지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언니가 그리워요. 민재 씨만 보면 언니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지연아, 언니도 내가 이런 짓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도움이 온 거였습니다. 여기요. 복자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지연을 제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먹이고 독까지 먹이려고 했어요.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깨진 독병, 수면제, 그리고 의식을 잃은 민재까지 모든 것이 복자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재를 들것에 옮겼어요. 복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민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복자는 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연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복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복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지연의 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복자가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복자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복자는 민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복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복자의 용기와 모성애가 아들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은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복자는 민재가 실려가는 응급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와서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복자는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수면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지연을 일찍 발견해서 더 큰 일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1시간 후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복자 씨죠? 저는 강북경찰서 김영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자는 김영사와 함께 병원 상담실로 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서지연 씨가 복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하셨네요. 네, 3년 동안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럼 결혼도 복수의 일환이었군요. 김영사의 말에 복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지연 씨는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복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연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젊은 여자가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조서 작성을 마치고 복자가 민재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빨리 깨어나. 엄마가 여기 있어. 복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복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어요. 민재야, 정신 차렸구나. 복자가 울먹이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에? 민재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지난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천천히 말해줄게. 복자는 조심스럽게 지난밤에 벌어진 일을 설명했어요. 지연의 정체, 복수 계획, 그리고 수면제 투약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재는 말을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가 그런 일을? 응, 서지윤이라는 여자의 여동생이래. 서지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재야, 서지윤이라는 사람 알아? 네, 3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헤어진 거는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무슨 오해? 지훈이가 제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고 오해했어요. 사실은 그냥 동료 교사와 업무 얘기를 하는 걸 본 거였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는데 지훈이가 듣지 않았어요. 계속 의심하고 확인 전화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복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헤어진 거야? 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지훈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몇 달 후에 들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좀 더 참았다면, 좀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복자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걸 말이죠. 민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좀 더 성숙했다면. 아니야. 연인 사이에 오해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개인의 문제지. 내 책임이 아니야. 복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김영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민재 씨, 의식을 찾으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영사는 민재에게 서지훈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민재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답했습니다. 서지연 씨와 결혼할 때 혹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 평범한 연애였어요. 서지연 씨가 서지훈 씨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연 씨가 계획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김영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복자와 민재는 긴장하며 김영사를 바라봤어요. 서지연 씨는 실제로 서지훈 씨의 여동생이 맞습니다. 서지연 씨는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최민재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서지연 씨 집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복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김영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민재 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버리는 것으로 복수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계획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살인 계획을 세운 거죠? 일기에 따르면 결혼 후 6개월쯤부터입니다. 민재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복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의 마음속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웠거든요. 서지연 씨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 중형이 예상돼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복자와 민재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지연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최종적으로 지연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었거든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또 감옥에 갔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복자는 아들과 감옥에 간 지연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자는 지연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복수는 자신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언니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는 항상 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민재 씨에게 꼭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 올림. 복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재에게 즉시 편지를 보여줬어요. 민재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복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이제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재의 말에 복자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지연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복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놓아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평온해졌구나. 더 이상 새벽에 섬뜩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들도 행복을 되찾았고 지연도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거든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인지도 모릅니다. 복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마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밥 한 그릇에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딸과 그 딸을 위해 매일 밥상을 차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절친의 배신과 남편의 불륜으로 무너진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엄마가 선택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복수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박선자는 어김없이 부엌에 선다. 6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 거친 손으로 쌀을 씻어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벌써 3년째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선자는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쌀을 고른다. 이 밥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수진아, 일어났니? 방문 너머로 들리는 건 고요한 뿐이다. 하지만 선자는 안다. 딸이 깨어 있다는 걸.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을 거라는 것도. 선자는 밥솥 뚜껑을 덮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채운다. 수진이가 이렇게 된 지 벌써 3년이다. 한때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딸이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던 딸이었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남편 민호와 절친 현경이의 불륜. 그것도 수진이가 직접 목격하게 된 그 끔찍한 하루. 선자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수진이가 온몸을 떨며 집에 돌아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날을.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 뒤로 수진이는 변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민호가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을 때 수진이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다. 엄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밤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다. 선자는 그때 느꼈다.
딸이 정말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세상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걸. 그날부터 선자는 매일 밥을 짓기 시작했다. 딸이 먹든 안 먹든 매일 정성스럽게 새끼를 차렸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엄마,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한 숟가락만. 엄마 마음 생각해서. 때로는 반찬 하나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밥 몇 숟가락만 겨우 넘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진이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다. 선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특히 주영경이라는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수진이와 현경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던 그런 사이였다. 수진이가 민호와 결혼할 때도 현경이가 들러리를 서줬고 신혼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현경이는 벌써 그때부터 민호를 노리고 있었던 거다. 수진이의 등 뒤에서 남편과 만나고 수진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선자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생각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을까? 수진아, 아침 됐어. 밥 먹자. 이번에는 방문이 천천히 열린다. 파자마 바람에 머리를 대충 묶은 수진이가 나타난다.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인다. 엄마,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밥은 먹어야 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니. 수진이는 별말 없이 밥상 앞에 앉는다. 선자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자 수진이는 젓가락을 든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씹어 넘긴다. 이 모습을 보는 선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딸이 밥을 먹는 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하다. 특히 주영경이.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선자는 딸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일주일 뒤 반찬 가게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선자 사장님이신가요? 저희는 백가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댁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출장 요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선자는 수화기를 꽉 잡았다. 백가그룹이라면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에 연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떤 행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 아드님의 결혼식 피로연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음식 솜씨로 소문난 분을 찾다가 선자 사장님을 추천받았어요. 200명 정도 규모고요. 전통 한정식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명이라니. 선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큰 규모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요즘처럼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예식장에서 사전 미팅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겠어요? 오후 2시에 롯데호텔 웨딩홀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200명 규모라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선자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옷을 입고 롯데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곳에 와본 지도 정말 오래됐다. 웨딩홀 앞에서 백가그룹 비서실 직원을 만났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자 사장님이시죠? 저는 백가그룹 비서실 이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실장의 안내를 받아 따라갔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현경아, 정말 예쁘다. 이 드레스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 언니. 그런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내가 정말 백가그룹 며느리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원래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현경.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선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마 그 현경일까? 수진이를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그 주현경 말인가? 그때 문이 열리고 신부 대기실 안이 살짝 보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화려한 화장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주현경이었다. 선자는 입이 바짝 말랐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다. 바로 저 여자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저 여자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현경이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선자의 머릿속에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가 밤마다 토해내던 울음소리, 손목에 감았던 하얀 붕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앙상해져 가던 딸의 모습, 그리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라며 울부짖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었다. 이 여자가 수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결혼을 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착한 내 딸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선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신부 대기실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연회장의 규모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한 가지만 선명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던 주현경의 얼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다. 수진이는 아마 방에서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 것이다. 선자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컵을 놓고 찬장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늘 본 장면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아름답게 화장한 얼굴, 들러리들과 나누던 밝은 웃음소리. 선자는 수진이 방 앞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요즘 딸의 일상이 그런 식이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냥 있을게요.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랬다. 선자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들어가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안방으로 들어간 선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봉투가 있었다.
수진이가 이혼할 때 정리했던 것들이었다. 혼인신고서, 사본, 결혼사진, 그리고 옛날 앨범들. 선자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수진이의 결혼사진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와 민호의 모습. 그 옆에 들러리로 서 있는 주영경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도 예뻤다. 수진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선자는 다른 앨범을 펼쳤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들이었다. 교복을 입고 현경이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둘이서 놀이공원에 간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수진아, 너는 정말 내 유일한 친구야. 나중에 우리 둘 다 결혼하면 애들까지 친하게 지내자. 현경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수진이가 웃으며 들려줬던 그 말들이. 그때는 정말 예쁜 우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자는 또 다른 사진을 봤다. 수진이 결혼 준비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현경이가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현경아, 너는 어떤 드레스가 예쁜 것 같아? 당연히 이거지. 수진아, 너는 정말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민호 오빠가 정말 좋겠다. 그때 현경이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수진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 수진이가 얼마나 현경이를 믿고 의지했는데, 현경이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놨는데, 남편과의 고민도 시댁에서 힘든 일도 모든 걸 현경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현경이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수진이의 남편을 빼앗은 거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 그래서 수진이가 더 무너진 거였다. 단순히 남편의 바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선자는 앨범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예순한 살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다. 선자는 재빨리 앨범을 정리했다. 딸이 이런 걸 보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힘없는 발걸음이었다. 선자는 다시 앨범을 꺼내 수진이와 현경이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두 친구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현경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선자가 사진 속 현경이에게 중얼거렸다. 내 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오늘 본 현경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화려한 드레스, 밝은 웃음,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던 모습. 반면 수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선자는 앨범을 꽉 껴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이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딸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주영경이라는 그 여자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토요일 현경이의 결혼식. 그날이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수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준 후 선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이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김정숙. 고등학교 동창 정숙이. 남편이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선자는 휴대폰을 들고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 박선자야. 오랜만이지? 어머, 선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너는 어때? 몇 분간 안부를 주고받은 후 선자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정수가, 혹시 내 남편분이 아직도 그 일 하시니? 흥신소 말이야? 응, 아직도 하고 있어.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좀 알아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 가능할까?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자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오후 3시, 선자는 정수기와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정수기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인 것 빼고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선자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영경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 친구였는데. 그리고 선자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정수기에게 털어놨다. 현경이와 민호의 불륜, 수진이의 이혼, 그리고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정수기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선자야, 너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수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 백가그룹 아들하고. 뭐? 백가그룹? 응. 우연히 그 결혼식 출장 요리를 맡게 됐어. 그래서 그 여자를 직접 봤는데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우리 수진이 망가뜨려 놓고. 정수기는 선자의 손을 꽉 잡았다. 선자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이 실력이 좋거든. 그날 저녁 정수기의 남편 김대수가 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자 씨, 아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주영경, 33살 맞죠? 네, 맞아요. 며칠 시간 주시면 웬만한 건 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선자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틀 후 김대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자 씨,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다음 날 오후 선자는 김대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지만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가득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뭘 알아내셨는지. 김대수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주영경,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다 추적해 봤는데 파일을 펼치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다. 우선 대학 시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백가그룹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백 회장님 댁에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과외요? 네. 백 회장님 막내딸 과외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백가 사람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김대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학 2학년 때 주영경이 같은 과 친구들이랑 투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결국 그 돈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럼 주영경도 피해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영경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자기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어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영리하게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게 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한테 한 일도 맞아요. 수진 씨 남편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주영경이 관심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들이 있거든요. 김대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주영경이 수진 씨 남편하고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수진 씨 모르는 SNS 계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편과 만나는 사진들을 올렸어요. 수진 씨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들을 보는 선자의 손이 떨렸다. 현경이와 민호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 시기는 수진이가 현경이를 가장 믿고 의지했던 때였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김대수는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사진과 투자 모임 관련 서류. 이 안에 주영경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선자는 그 작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것 안에 현경이의 모든 거짓과 배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손이 무거웠다. 정말 고마워요. 비용은 얼마예요? 돈은 됐어요. 아내가 오래된 친구라고 하던데 이런 일에 돈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선자는 방에 혼자 앉아 그 저장 장치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토요일 현경이의 결혼식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토요일 아침 선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주영경의 결혼식이 있는 날.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200명분의 한정식을 혼자 준비할 수는 없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 3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두들은 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자야, 오늘 정말 큰일 하는구나. 백가그룹이면 정말 대단한 집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음식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아줌마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지만 선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싣고 롯데호텔로 향했다. 이 실장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웨딩홀 옆 조리실에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선자와 아줌마들은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복 요리,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플레이팅했다. 오후 2시쯤 결혼식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현경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오후 4시 피로연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이 실장이 조리실로 와서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선자는 앞치마를 벗고 이 실장을 따라 나섰다. 피로 연장에는 벌써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값비싼 액세서리를 한 여자들.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위험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백선희 회장이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회장님, 오늘 요리 담당하신 박선자 사장님이십니다. 백 회장이 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선자의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아,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세요. 백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신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듯한 톤이었다. 음식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요.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그때 현경이가 신랑과 함께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를 갈아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행복에 넘치는 얼굴로 백 회장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현경아, 정말 예쁘구나. 백 회장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현경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분이 오늘 요리해 주시는 박선자 사장님이야. 정말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 현경이가 선자를 보며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선자가 누구인지, 수진이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 집에 몇 번 왔었고 그때마다 맛있는 것을 해다 주곤 했었는데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다. 그렇게 친구를 배신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렇게 무심하게 모를 수가. 백 회장이 선자의 손을 보며 말했다. 정말 요리하는 사람 손이네요. 이런 거친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맛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할까요? 그 말을 들은 선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의 손맛. 맞다. 자신이 매일 딸을 위해 밥을 지으며 다져진 이 손으로 오늘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고하세요. 맛있게 부탁드려요. 조리실로 돌아오는 길, 선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백 회장의 차가운 시선, 현경이의 뻔뻔한 태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현경이가 수진이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선자는 주방에서 USB를 꺼내 바라봤다. 이 작은 장치 안에 현경이의 모든 거짓과 배신이 들어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줌마들이 물었다. 선자야, 회장님은 어떻던? 그냥 그런 분이야.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잘하자. 선자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과연 백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피로연장에서 오후 6시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백가 그룹 임직원들, 정치인들, 의사, 변호사 등 이 지역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선자는 주방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점검하며 피로연장을 바라봤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다.
현경이는 신랑 도윤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백 회장님, 며느리 정말 잘 들이셨네요. 사람들의 축하와 칭찬을 받는 현경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저 화려한 잔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선자야, 이제 음식 나가도 될까? 아줌마가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응, 시작하자. 하나둘씩 음식들이 피로 연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선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복 요리들이 테이블마다 놓였다. 하객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역시 백가그룹이야. 음식부터가 다르네. 이런 한정식은 웬만한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데. 백 회장도 음식을 맛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제대로 된 분께 부탁하길 잘했네. 정말 맛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사진이 대형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모두들 박수를 보내며 축복해 주었다. 행복한 순간이 모두 끝나고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천천히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주현경의 진실. 순간 현경이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화면에는 현경이의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아래로 설명이 나왔다. 이화대학교 경영학과 투자 모임 사건. 주현경이 친구들의 돈 2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경이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뭐야? 도윤이 현경이에게 물었지만 현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현경이와 민호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 수진이가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절친 박수진의 남편과 1년간 불륜관계 유지. 백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친구 남편과 불륜이라니. 완전 계획적이었네. 영상은 계속됐다. 현경이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공개됐다. 대학 시절 사기 사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사건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들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면이었다. 현경이가 수진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된 것이다. 수진아, 민호 오빠 요즘 어때? 혹시 둘 사이에 문제 없어? 민호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내가 한번 상담해 줄까? 수진아, 너는 정말 순진해. 남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변해갔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완전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배신이었다. 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현경아, 이게 다 사실이야? 현경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현경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완전 사기꾼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백가그룹에 저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현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영상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선자는 주방에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다. 현경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선자는 미리 예식장 아르바이트생을 매수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실수 없이 영상을 잘 틀어주었다. 이제 정말로 심판의 시간이 왔다. 영상이 끝나자 피로연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현경이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처럼 보였다. 백 회장이 천천히 현경이에게 다가갔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현경아. 백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본 게 다 사실이야? 어머님, 저는. 현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영상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도윤이 현경이의 어깨를 잡았다. 현경아, 제대로 대답해. 저 사진들이 진짜야? 정말 친구 남편과 불륜을 했던 거야? 현경이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도윤 씨, 그건 과거 일이야. 지금은 정말 너만 사랑해. 과거 일이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년 동안 친구를 속이고 그 남편과 만났던 게 과거 일이라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조용했지만 이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정말 무서운 여자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백 회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완전 사기꾼이었네. 백 회장이 현경이 앞에 바짝 다가섰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과외 선생님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널 딸처럼 아꼈잖아. 장학금도 내가 추천했고 도윤이와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도 나야. 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친구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제발. 현경이가 백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백 회장은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더러워. 그 말에 현경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차갑고 경멸에 가득했다. 도윤이 현경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현경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윤 씨,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정말 당신만 사랑해. 사랑?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너에게 사랑이 뭐야? 나도 이용당한 거 아니야? 백가그룹이 좋아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현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이 현경이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는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 결혼은 취소야. 도윤 씨. 현경이가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뿌리치고 피로 연장을 나가버렸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더 이상 축하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 그냥 가자. 정말 충격적이네. 백 회장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현경이는 혼자 서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다. 백 회장이 마지막으로 현경이를 바라봤다. 현경아,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백 회장도 자리를 떠났다. 이제 피로 연장에는 현경이 혼자만 남았다. 아까까지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현경이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그리고 피로 연장을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급하게 걸어나갔다. 복도에서 현경이는 선자와 마주쳤다. 선자는 주방에서 나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망가뜨린 수진이 말이에요. 현경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수진이, 어머니, 맞아요. 그 수진이 어머니예요. 현경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당신이 제 딸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현경이는 복도에 혼자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온 선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수진이를 망가뜨린 그 여자가 자신이 했던 짓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제야 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이제야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구나. 이제 고개 들고 살자. 사흘이 지났다. 선자는 평소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다. 가슴 한구석에 무거웠던 돌덩이 같은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뉴스에서는 백가그룹 도윤의 결혼식 파동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수진이었다. 수진아, 일어났니?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예전과 달랐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선자는 계속 수진이 방을 신경 쓰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밥을 좀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도 했다. 혹시 뉴스를 봤을까? 주영경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됐을까? 선자는 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굳이 다시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 8시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여전히 파자마 바람이었지만 얼굴색이 예전보다 좀 나아 보였다. 엄마, 응, 잘 잤어? 밥 먹자. 수진이는 평소보다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밥상 앞에 앉았다. 선자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자 수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 응? 뉴스 봤어요? 선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뭘 봤는데? 현경이.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전처럼 떨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동안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현경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었구나 싶었어요. 선자는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다. 엄마, 혹시 수진이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뭔가 하신 거예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했어. 정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인데. 선자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었다. 엄마, 저 오늘 밖에 나가볼까 해요. 선자는 깜짝 놀랐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정말? 어디 가려고? 가게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자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딸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예전에 그 힘없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후 2시 수진이는 정말로 방에서 나왔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엄마 가게 가요. 선자는 믿어지지 않았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다. 반찬 가게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들을.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그래, 너도 이제 다시 살아보자. 가게에 도착해서 수진이는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가끔 손님들이 와도 인사를 하며 응대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선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수진아, 저녁 먹자. 네, 엄마. 수진이가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고맙긴 뭘.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선자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됐어. 앞으로만 보자. 수진이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선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선자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3년 동안 계속 걱정에 시달렸던 마음이 드디어 편해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엄마, 제가 밥 해드릴게요. 정말? 네. 이제 제가 엄마 밥 해드릴 차례예요. 수진이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다. 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닐 것이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엄마. 응.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모녀를 비추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선자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정말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다.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그 밥상처럼 앞으로도 딸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리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